지금 집값이 전세난 때문에 막 확산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7억 세금 내고 3억만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안 팔죠. 못 팔죠. 근데 양도세를 깎아주겠대. 얼른 팔겠죠.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교수님들이 보유세를 올리되 양도세는 내려줘야 된다고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고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정부는 양도세 올렸고 보유세도 올리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매물 잠김입니다. 팔고 싶어. 보유세도 높아. 부담스러워. 팔고 싶다는데 양도세가 중과세예요. 중과세 내고는 못 팔겠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보유세도 다주택과 비거주, 초고가에 대해서는 압박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유세를 1억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전국을 보게 되면 전국 평균은 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을 보게 되면 불안정, 수도권을 보게 되면 지역마다 편차, 온도 차이가 다 있습니다. 서울에 비가 온다고 지방에 비가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네는 집값이 안 올랐는데 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는 전국 평균은 큰 의미가 없고요. 서울이라면 그래도 서울 평균 아니면 구별 평균, 내 단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서울을 보자면 서울은 이제 전국적으로 모든 수요가 몰려있고 부동산 시장의 핵심 지역이기도 하고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이 아마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기회만 되면 서울에 집 하나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서울 집에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서울 시장만 바라보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답이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좀 시원한 해결책이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답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이 없다라고 한 건 항상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시장을 예측할 때는 수요와 공급, 유동성만 봐야 되거든요.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 유동성이 많다,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공급 대비 수요가 낮다,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 하락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삼각 관계를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은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수요는 너무 많습니다. 공급이 부족한데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될 수 있느냐? 해결되기 어렵죠. 입주 물량, 특히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아파트를 지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정비 사업은 15년 정도, 신도시는 10년 정도, 민간 개발 사업도 5년에서 7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도 실제로 2030년 임기 내에 새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2030년 이후에 입주 물량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지금이 2026년이잖아요. 지금이 숨 넘어가는데 2030 몇 년에 입주 물량이 나온다. 기다려라.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고요. 입주 물량이 없으면 매물이라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집주인이 매물을 많이 내놓겠습니까? 정부는 지금 매물을 내놓게 하려고 양도세 중과세도 했었고 앞으로 보유세도 올릴 거고 비거주 1주택자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압박을 할 거고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세를 끼고 팔 수 있게 한시적 실거주 의무도 유예도 해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매물이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왜? 서울은 똘똘한 한 채이기 때문입니다. 이 똘똘한 한 채를 내가 내놓아야 될 때는 매물로 시장에 던질 때는 이유가 있어야죠. 집을 왜 팔고 싶습니까? 좋은 집으로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요. 타당한 이유가 되는데 지금 갈아타기 안 되죠? 지금 전세기 매물이 나오면 무주택자들만 살 수가 있으니까 1주택자리 갈아타기를 정부가 막아버렸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매물도 막혔다? 입주 물량도 없다? 그럼 집주인은 정부가 이제 보유세 압박을 합니다. 7월부터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더 무겁게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우 아프게 못 견디게 때리겠다라는 게 정부의 전략입니다. 너 못 버티면 팔아야지 라고 하는데 개인의 입장이 되어보죠. 우리가 집주인이라면 정부가 보유세를 막 올립니다. 힘들어. 못 버틸 것 같아. 팔고 싶어. 팔려고 하는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은 조정 대상 지역이죠.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주택인데 보유세가 너무 아파. 팔고 싶어.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를 10억 남았는데 7억을 내랍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7억 세금 내고 3억만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까? 안 팔죠. 못 팔죠. 전세를 만기가 되면 월세를 돌리고 월세를 받아서 보유세를 내는 전략, 세입자 전가, 세입자한테 떠넘기기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해야 된다. 똘똘한 채가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줄이겠다. 거주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고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 장기보유자들한테는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
세겠다라고 하면 팔겠습니까? 안 팔고 똘똘한 채 입주하겠죠. 왜? 입주해서 버티다가 집값 올라가고 감면 혜택 받으면 좋으니까 입주해버립니다. 집값 팔기 쉽지 않습니다. 파는 집들은 보유 가치가 낮은 집들. 큰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같으면 팔겠습니까? 그러면 파는 이유가 나와야죠. 인센티브를 주면 팔 수 있습니다. 파는 게 유리한데? 3주택이 있는데 보유세가 아파요. 보유세를 올려서. 근데 양도세를 깎아주겠대. 얼른 팔겠죠. 올해 안에 팔면, 내년까지 팔면 양도세가 중과세가 아니라 기본세율이 45%, 지방세까지 더하면 한 50% 되는데 거기서 더 내려줄게. 팔아라고 하면 저 같으면 팝니다. 야, 기본세율이 45인데 25% 해준대. 올해 말까지 팔면. 얼른 팝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얘기는 집값 상승을 불로소득으로 보느냐가 포인트거든요. 집값 상승을 불로소득, 토지 공개념. 토지는 원래 국가의 소유인데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된 재화인 부동산에서 너무 큰 돈을 버는 걸 바람직하지 않아. 국가가 환수해야 돼. 라는 게 불로소득입니다. 이 불로소득 개념에서 바라보게 되면 양도세는 꼭 필요한 정책인데 이걸 깎아준다는 얘기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도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물을 내게 하려고 매물은 끄집어내고 싶은데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주게 되면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건 맞아요.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데 이 불로소득 때문에 안 됩니다. 왜? 양도세 내려주게 되면 지지자들이나 내부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불로소득 환수해야 되는데 지금 뭔 양도세를 감면해준다고? 정신이 있는 거야? 막 이런 비판의 여론들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고 비판 여론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양도세 감면, 인센티브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교수님들이 보유세를 올리되 양도세는 내려줘야 된다고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선진국들도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로소득 논란 때문에 안 됩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정부는 보유세도 올리고 이제 양도세 올렸고 보유세도 올리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매물 잠김입니다. 이미 경험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경험했는데 이제 세 번째 길로 또 갑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세 번째도 똑같은 전략을 사용한다?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데요.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또 성적이 안 한. 세 번째 했는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나? 책이 잘못되었나?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학원을 바꿔보든 선생님을 바꿔보든 내 공부 패턴을 바꿔보든 아침형 인간에서 저녁형 인간으로 가보든 뭔가 변화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양도세 중과세, 보유세 중과세, 세금 규제. 문재인 정부 때도 세금 규제, 보유세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 지금 또 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세, 보유세 중과세 임박. 똑같지 않습니까? 인풋이 똑같은데 아웃풋도 비슷하게 나오겠죠. 환경도 똑같습니다.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 세 번의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유세 인상 시 가장 타격이 큰 주택 가격대는 얼마일까요? 이제 정부의 숙제죠. 보유세를 올리긴 올릴 것 같은데 얼마나 올릴 것인가가 이제 딜레마입니다. 많이 올릴까요? 적게 올릴까요? 정부도 지금 열심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텐데 정부의 정책 기조는 최근에 국토부 장관이나 정책실장이 얘기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타깃이 누구냐? 첫 번째 타깃은 다주택자가 됩니다. 다주택자.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좀 두들겨 패야겠다. 투기다. 비거주 1주택. 거주하지 않는 집을 왜 가지고 있니? 빨리 팔아. 비거주 1주택 또 투기로 간주해서 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초고가 주택. 왜 그렇게 개인이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감당이 안 되면 팔아야지. 이 세 가지입니다. 다주택, 비거주, 초고가. 그렇다면 보유세도 다주택과 비거주, 초고가에 대해서는 압박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죠. 세금의 반대는 조세 저항입니다. 세금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조세 저항이라고 합니다. 세금 내는데 기분 좋습니까? 내야 될 세금이니까 묵묵하게 내는 거지 기분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연말정산 또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 내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내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올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냈습니다. 연말정산해서 내년에 500만 원 내고 2028년에는 1000만 원 내랍니다.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화도 나고 항의도 하고 집단 행동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보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는 내야죠.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 때는 취득세를 내고 팔 때는 양도세를 내고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근데 작년에 300만 원 냈는데 올해는 500만 원 내라 그러고 내년에는 1000만 원 내라 그러고 2028년에는 2000만 원 내라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럼 국민들은 분노를 뭐로 표출합니까? 표로 선거 때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7월에 세제 개편하게 되면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달에 고지서가 나오고요. 재산세는 7월, 9월에 나눠서 나오는데 12월에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2026년 올해 7월에 세제 개편 안 하게 되면 이제 국회 통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이제 올해 하면 내년에 적용이 됩니다. 그 얘기는 내년 12월에 고지서를 받아보게 되죠. 2028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합니다. 제가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내 지역구에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는 거 부담스러울 겁니다. 반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는 건 이제 공시가격이 있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고 세율이 있는데 세율은 소득세법 개정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구에 세금 올리면 어떻게 세율은 안 돼. 단 초고가는 상관없습니다. 비싼 집들 한 50억 넘어가는 집들은 소수이기도 하고요. 숫자 자체가 작잖아요. 조세 저항의 대상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표 색깔이 비싼 동네는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 안 찍어주는 거 올려도 되는데 마포, 성동, 광진구, 강동구, 동작구, 목동에 있는 양천구,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 마포, 옥수 금호동에 있는 성동 이런 지역들은요. 한마디로 20억에서 30억 구간대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보유세 많이 올리게 되면 표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강남 3구와 한강벨트는 다르잖아요. 한강벨트는 전선이 너무 넓어집니다. 여당의 정청래 대표가 지역구가 마포인데 세율을 올리자 그러면 정청래 대표부터 반대할걸요. 자기 지역구 날아가는데 그때 세율 조금만 올리면 효과도 없고요. 왕창 올리게 되면 부담은 느끼는데 조세장은 커진다. 이거 딜레마죠.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초고가에 대해서는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올릴 가능성이 높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손을 댈 수는 있겠다. 이게 비거주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줄일 건지 보유세까지 포함할지는 이제 또 다른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가 보유세를 쉽게 건드린 방법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80이었고요. 80%. 문재인 정부 때 5% 계속 올려서 85, 90, 95까지 올렸고 100% 올리려다가 정권이 교체했죠. 그럼 이번에는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현재 60%인데 제가 볼 때는 한 80%까지 올리면 박근혜 정부 때도 80이었으니까 큰 조세 저항은 일어나지 않을 건데 80에서 90, 100까지 올리게 되면 조세 저항이 거칠어지니까 요거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80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초고가에 대해서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세 인상 시 시장 매물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자,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팔고 싶죠. 팔고 싶은데 실질적으로는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못 팝니다. 그래서 이게 패키지예요. 안타깝습니다. 보유세를 올리겠다라고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다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내려주는 보완책이 나와주면 효과가 굉장히 크죠. 제 주변에도 팔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팔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팔고 싶어. 보유세도 높아. 부담스러워. 팔고 싶다는데 양도세가 중과세예요. 중과세 내고는 못 팔겠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양도세를 좀 내려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불로소득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집주인들은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매물을 잠굽니다. 보유세를 올립니다. 세입자한테 전가합니다. 엄청나게 올린다. 예를 들어서 올해 500만 원 냈는데 내년에 2천만 원 내고 2028년에 4천만 원 내고 2029년에는 1억 내 20억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보유세를 1억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틸 수 있겠습니까? 못 버티지. 그러면 표는 이제 뭐 다른 표로 날아가는 거고 이미 조세저항은 발생했고 집을 던지는데 20억 아파트에 보유세가 1억이라고 하면 무주택자들은 사겠습니까? 그 집을? 1년에 1억씩 내야 된다니까요. 20억 아파트를 사면? 그건 절대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래도 안 됩니다. 그럼 조금 올린다? 올해 300이었는데 내년에 뭐 350, 400, 500? 순차적으로 올린다고 하면 집주인은 버틸만 하면 버티겠죠.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어차피 못 파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딜레마예요. 보유세를 적당히 많이 안 올리면 집주인들은 무조건 버티고요. 많이 올리면 세입자한테 더 많이 전가해버리고 팔고 싶은데 매수자는 살 사람도 없고
조세저항대로 발표해서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뒤집어지는 거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쉽게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보유세를 어느 정도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주면 됩니다. 불로소득 때문에 못 내린다고요? 그럼 머리를 쓰면 되죠. 서울집을 팔고 지방에 있는 고향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 면제해 줄게. 아니면 저렴하게 시세 대비 한 20% 저렴하게 팔면 양도세율을 45에서 25%로 20%포인트 깎아줄게. 그러면 팔지 않을까요? 30억 아파트인데 20%면 얼마입니까? 24억에 팔면 양도세를 왕창 깎아준다니까요. 그럼 계산기 두들겨서 유리하면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집 한 돈을 국민연금에다 넣어. 주식에다 넣고 5년 동안 운용을 해. 무슨 펀드를 만들어서. 그러면 양도세 면제해 줄게. 하면 3주택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고 그 판 돈을 양도세 면제 받는 대신에 성장 펀드에 넣어서 하면 주식시장에도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에 넣으면 국민연금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충분히 매물이 많이 나오고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정책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민도 없고 단지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그냥 불로소득 환수 해야지. 쉽죠. 말은 좋죠. 현실은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야, 거주하지 않는데 집을 왜 가지고 있어? 거주한 사람만 싸라고 해서 토지거래가를 전체적으로 적용하니까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버렸잖아요. 모든 정책은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할 때는 항상 따져봐야 돼요. 포지티브 이펙트가 뭔지 네거티브 이펙트가 뭔지를 따져서 부정의 효과가 더 크면 안 해야 되는 거고요. 긍정의 효과가 더 크면 해야 되는데 작년 11호 대책 때 토지거래가는 부정의 효과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강행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가는 방법이 있다.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내려줘라. 불로소득이 문제라면 조건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하면은 생각보다 빨리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는 있다. 그리고 뭐 다주택자들 전월세가 문제라면 임대사업자들 좀 충분한 정부가 공급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한 10년 정도 걸릴 거니까 10년 동안은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을 좀 인정을 해주든지 이런 효과적이면서 합리적인 정책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소장님께서는 내년 집값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집값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집값 예측의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수요와 공급 유동성만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 공급 대비 수요가 적다, 유동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판단을 해보세요. 서울 기준에서 볼까요? 서울은 공급 부족, 입주 물량도 없고 매물 안 나옵니다. 수요? 대학교와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오는 수요들이 갑자기 사라질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많아요. 유동성? 추경도 얼마 전에 또 했잖아요. 고유가 지원금. 추경이 다 유동성입니다. 거기에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죠? 그거는 직접적인 유동성입니다. 성과급 받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덕시 그분들 많습니다. 그 돈 다 유동성입니다. 그러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답 나왔잖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올라갈까요? 그건 아니죠. 왜? 수요와 공급 유동성을 보는데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집값은 언제 떨어지냐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을 때,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지금 공급 대비 수요가 많습니다. 집값이 힘을 못 쓰는 거죠. 유동성은 뭐 서울에 좀 집중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는 언제 떨어지냐면 수급 밸런스가 안 맞았을 때는 추세적 하락을 하게 되고요.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2022년 생각해 보게 되면 미국이 긴축을 했거든요. 금리를 올렸습니다. 집값 떨어집니다. 아, 금리를 올리면 집값은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집값이 떨어질까요? 무조건은 없습니다. 근데 2022년은 왜 떨어졌을까요? 미국이 긴축 QT라고 하죠. 긴축을 하면서 제로금리에서 5.5%까지 올라가는데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올려버립니다. 시장에서 놀라죠. 와, 미쳤다.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불확실성. 예측이 안 되는 걸 우리는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올라가. 대출이자도 갑자기 뭐 1.5배, 2배씩 올라가. 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 망하겠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순간 집주인은 금배로 던지고 매수자들은 안 삽니다. 무서우니까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갑자기 고점 대비 30%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의 일입니다. 그러면 2026년 올해 하반기, 2027년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금리는 뭐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 뭐 2번 올릴 수는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뭐 집값이 하락 전환되기는 어려운데 미국이 다시 미친 듯이 뭐 금리를 막 올려버려서 예측이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버리거나 전쟁이 장기화돼가지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거나 뭐 미국 경제에 문제가 생겨서 뭐 미국이 폭락하거나 중국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집값은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을까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거 우리 예측을 못했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리고 막상 발생하게 되면 떨어질 때 집 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변수를 두려워하면서 기다린다? 감나무에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요. 내 입에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막상 떨어지면 집 사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절대 못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수요와 공급 유동성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서울은 적어도 경기도 지역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수급 밸런스가 안 맞고 유동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간이 생긴다.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생기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필요하고 자금이 되면 내 집 마련한다. 집값이 바로 안 오르고 떨어진다? 못 떠가라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다 보면 나중에 올라가겠지. 대출이자 올라가는 거 부담스러워. 그래서 집을 살 때 작은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대출 금리가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은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잡은 작은 계획의 그 대출 원리금 상환을 거기에 1.5배 정도는 덧붙여서 1.5배가 올라가더라도 내가 2, 3년 정도는 충분히 허리끈 졸라매고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가 된 겁니다. 그런 분들은 수요와 공급 유동성만 보고 내 집 마련하시면 됩니다. 돈이 많은데 난 필요 없다. 그런 분들은 안 사셔도 됩니다.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까지 집을 사서 집값 올라갈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 중소도시들처럼 수급 밸런스가 안 맞다. 이런 지역들은 장기적으로 수세적으로 계속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경기 인천이나 일부 지역들은 강남 올라가고 한강벨트 올라가고 지금 집값이 전세난 때문에 막 확산되고 있잖아요. 노도강, 금강구, 서울 외곽지역, 용인, 수지, 구리, 동탄, 하남, 남양주, 광명, 안양 동안구, 의정부 막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게 확산될 가능성은 있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흐름을 고려를 해서 내 집 마련 전략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